제목이 있잖아. 고향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제목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이거는 사실은 조국이야, 조국.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한 조선. 그런데 생각해봐. 일제강점기 때 나온 소설이거든? 이거 일제강점기 때 나온 소설인데 일본 제국주의 검열관들이 검열 안 해주거든. 왜? 야, 이놈아, 지금 일제강점기, 일제가 너 조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조국의 현실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이렇게 다 망가졌다고? 그거는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검열제도가 있어서 발표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고향으로 바뀐 거야. 잠깐 축소됐지, 그지? 실제로는 조선이지. 일제강점기의 현실, 조선이다. 이 소설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거 굉장히 짧죠.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야. 단편소설. 현대소설이라는 건 시대적인 거고 단편소설은 분량이야. 자,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 이건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 액자소설이다. 액자소설. 액자소설. 선생님 우리 집에도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인가요? 네, 액자. 자, 어떤 집에 있잖아. 액자, 그림이 걸려 있어. 그러면 이 액자는 집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액자만 딱 봐봐. 그러면 마치 독립된 공간처럼 보이지, 그지? 그걸 액자 소설이라고 하고, 겉에 둘러있는 걸 외화. 외화가 뭐야? 겉에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내화. 이거는 안에 있는 이야기. 그러면 액자로 되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외화와 외화 사이에 내화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안에 이야기는, 자, 여기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나가 아니라 그가 고향에 갔다가 고향의 모습을 보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잖아. 나를 만났어. 여기서 주인공은 그다라니? 그의 이야기를 내가 전하는 거니까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1인칭 관찰자. 자, 뭐라고? 1인칭 관찰자. 1인칭이 뭔데? 나잖아. 나는 관찰하고 있는 거야. 뭘 관찰하는데? 그의 있었던 일, 그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에 관한 일이 바로 이 내화란 말이야. 그러면 외화는 뭔데? 나하고 그하고 기차 타고 오면서 있었던 일. 이해됐지? 그래서 이 내화는 따로 독립된 이야기라고 하고, 그런데 이 외화, 내화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면 안 돼. 이어진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다. 액자소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액자소설. 이 소설, 액자소설 맞아? 네. 요거 그의 고향에 관한 이야기야. 요거는 기차 타고 나하고 있었던 일이야. 외화는 액자소설이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내가 그와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의 고향, 그리고 10년 전부터 해서 현재의 일까지 이야기 들은 거, 그리고 나서 조국의 현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삶,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술 마시고 어릴 때 불렀던 노래를 막 부르면서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됐고,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본문 한번 보자. 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차. 여기서는 기차를 말하는 거야. 기차를 같이 탔죠. 나는, 나가 누구라고? 이게 이제 서술자예요, 서술자. 말하는 사람, 나레이터. 그런데 그는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자, 주인공의 얘기를 내가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어떤 일이냐면 되게 흥미로웠대. 흥미로웠대. 내가 글을 봤는데 그가 되게 흥미로워. 인터레스트. 흥미롭단 말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의 차림 때문에 그래. 그의 옷차림 때문에 그래. 자, 볼래? 옷차림 볼래?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들렀고, 기모노 이거 일본 사람 옷이잖아. 그지? 그 안에 옥양목 저고리가 있고요. 이건 우리 옷이야. 전통. 남자 옷. 그 다음에 아랫도리는 중국식 바지를 입었대. 뭐야?
차림 있잖아. 한중일 합작이야. 자, 그러니까 내가 글을 딱 봤는데 겉모습이 자, 두루마기 겉에는 기모노 입고 있었는데 안에 보니까 한복을 입고 있는 거야. 바지는 중국식 바지야. 그러니까 흥미로울 수밖에. 저 희한한 놈일세. 재밌다 저거. 자,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의 피륙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유지가 뭔데? 그러면 유지는 기름종이를 유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번질번질한 암갈색의 피륙. 피륙은 보통 가죽이지. 여기서는 천이지만. 자, 그러면 피륙으로 지은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유지 모양, 기름종이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의 피륙이다. 그러고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간발이라는 게 이제 간발이 발에다가 이제 칭칭 감은 거야. 칭칭 감은 거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감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은 칭칭 감았어.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그 다음에 고부가리는 짧게 자른 머리를 말하는 거야. 짧게 자른 머리. 고부가리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옛날에는 모자 쓰는 게 예의야, 예의. 유행도 되고 예의도 되고, 알았어? 자, 그래서 이 차림이 아주 재밌어.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를 보자 흥미로웠다는 거야. 흥미로웠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건 뭐냐면, 발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갖출 걸 안 갖췄지. 그러니까 얘는 허름하다고 얘기해도 되고 초라하다고 해도 돼. 초라한 차림이다. 다 섞여 있는 차림인데 밑에 보니까 간발을 했는데 칭칭 감았어. 신발은 또 집신을 신었고 머리는 짧게 깎은 머리인데 모자도 안 썼어. 원래 보통 남자가 예의상 모자를 쓰는데 안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자도 없는 차림이니까 되게 초라한 모습이라고 얘기한다. 그 끝에 부분이 그런 거야.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기묘하다고 얘기한 게 한중일 다 섞여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리를 잡은 기찻간에는 공교롭게도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자, 그러면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여있대. 착간은 뭐야? 기찻간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뭐 시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시대현실. 시대현실이 여기서 암시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런 기차에서, 이 기차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나라의 기차에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다 같이 모였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건 일제강점기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어.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지, 그치? 조선 사람. 그는 동양 삼국의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자, 동양 삼국의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었는지 일본 말로 곧잘 철철대거니와 중국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건 일본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당연히 조선이니까 조선말도 할 거야. 이따 나와. 자, 일본말로 뭐라 그러냐면 도코마떼 오이데 데스카. 당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일본말로 한 거야. 하고 첫 마디를 걸더만 동경이 어떠니? 동경 어디 있어? 도쿄. 대판이 어떠니? 대판이 보통 오사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사람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니엇거린다, 니글니글하다. 그 다음에 횡설수설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댁까댁 고개와 함께 소우데스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지금 그렇습니까가 뭐냐면 그가 있잖아.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잖아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횡설수설 짓거리니까 이 사람이 마지못해가지고 그 소우데스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 꼿꼿한 윗수염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하면서 이거 약간 좀 뭐랄까
성의 없게 대답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대답하면 쳐다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냥 손장난 하듯이 수염을 이렇게 돌돌 마르면서 아, 소데스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한마디로 코대답을 했잖아. 건성으로. 잘 받아주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상 나올치라고 했어. 어디 가십니까? 똑같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을싱스 엄마. 그랬더니 성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어디 가세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덤벼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누구처럼? 일본인처럼 그 기름 낀 뚜한 얼굴에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이요.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게 대꾸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친절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별로 대꾸도 하지 않건만은 안 했건만 그러면 결국 이 그가 있잖아. 일본 사람한테도 말을 걸었고 중국 사람한테도 말을 걸었는데 둘 다 신통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도 무어라고 연애 이어서 계속해서 응얼응얼 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이번엔 나한테 말 시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주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여기 그는 있잖아. 일본인하고 중국인한테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거는 시큰둥했어.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말을 건 거야. 나는 조선인이고 나한테 대답을 혹은 자기 말을 자기하고 이야기하자. 나의 관심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자 관객들을 보면서 자 박수 주세요. 나 잘하죠? 이런 걸 요구하는 느낌으로 나를 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런 것 같았어. 자, 그 다음에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주적되는 꼴이 우리가 보통 그 주적된다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주적돈다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떠들어대고 일본말 하고 중국말 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적되는 꼴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자, 내가 그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어. 부정적.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잘난 척해. 자꾸 말 시켜. 주적거려. 그래서 어줍지 않고 밉살스럽게 느낀 거야. 내가 그를 보고 느낀 첫인상은 부정적이었다. 이거였단 말이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잖아. 같이 술 먹고 술을 먹는다는 건 친하다는 얘기고 같이 함께 노래를 불렀잖아. 친근감을 얻게 되는 거야. 이유는 같은 조선인이고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단 말이야. 둘 다. 자,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 심심한가 봐. 머리를 덕덕 긁기도 하며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나한테 믿었는데 내가 잘 대해주지 않으니까 좀 약간 민망해가지고 머리를 긁기도 하고 손톱을 일어 물어뜯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지? 뻘쭘해요. 말 시켰는데 대답 안 하니까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민망한 태도 첫 번째 머리를 벅벅 긁다가 손톱으로 이를 물어뜯다가 창밖을 바라보거나 이게 다 민망하다는 얘기예요. 민망. 마지막으로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나마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민망해.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 못 참겠던지 자 이거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를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한 거야. 저렇게 멀뚱하고 민망해 하다가다 지절되지 않고는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지절되는 작은 소리로 짓거리는 거야. 작은 소리로 짓거리는 거야. 이 얘기 저 얘기. 짓거리지 않고는 못 빼기겠다.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디까지 가는 기요?
이건 조선말이잖아. 그지?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오. 아, 그런가요? 그런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 고정 가는데, 오, 나랑 같이 똑같이 서울 가네? 그러면 우리 함께 가는 동행이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라고? 경상도 사투리. 기차가 어디서 출발한 거야? 대구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데 마침 목적지가 똑같이 서울이야. 그러니까 이 넉살 좋은 그는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가 가는 데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동행, 함께 가는 사이구만. 여기 나도 할 때 여기는 나가 그였다라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그치? 처음 본 사람이니까 굳이 대답하기도 싫고 그냥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어. 그럼 여기 태도가 있잖아. 일본인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렇고 조선인인 나도 역시 그가 말 시킨 거에 대해서 결국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 마음을 열지 않았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야. 자, 근데 이었어. 뭐라냐면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는 또 물었다. 한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대꾸 않을 수 없었다. 이 자식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 중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 퇴짜 맞았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대꾸 안 해주면 또 저 사람 더 민망할 것 같아. 야. 그래서 대꾸를 해줬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에이구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 차를 나려서 어디로 가야 되겠는기요. 그러니까 저 서울에 도착하면 막벌이꾼이 뭐야? 막벌이꾼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이것저것 닥친 대로 일하는 거야. 막노동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여기서는 지게꾼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자, 난 서울에 처음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은 서울에 내리면 어디로 가야지 일자리, 밥벌이를 할 수 있냐? 6, 7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으니까 알려달라고. 1번으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라고 그랬어요. 기진야도라는 게 뭐냐면 기진야도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싸구려 숙소. 이 여인숙이라고 하거든. 여인숙. 그냥 그 호텔, 모텔 막 이런 데가 아니라 싼 방 있잖아. 그러니까 잠만 자는 데 있잖아. 그게 있냐고 물어본 거야. 알았니? 장작값만 내고 잠을 재워주는 곳. 장작이라는 게 그 땔감이잖아. 그렇게 비싼 방이 아니라는 거야. 싼 방은 어디 있는기요? 라고 물어봤어. 하고 나는 답답할 쟤라는 얘기는 답답할 때라는 얘기 때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이제 비로소 얼굴을 쳐다본 거지. 됐어? 그는 답답할 때 신세 생각했던지 자기가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가서 막벌이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진야도처럼 싸구려 방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찡그려 보였단 말이야. 그 찡그린 얼굴을 비로소 나는 딱 봤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적당한 얼굴, 찡그리기에 적당한 이게 뭐야? 그냥 얼굴에 있잖아. 막 고생이 있고 힘들게 살았고 주름살이 많고 팍 늙었고 이런 얼굴이란 뜻이야. 그냥 늘 항상 저렇게 찡그리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군데군데 찢어진 건성드뭇한 눈썹이 듬성듬성 눈썹이 아라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 여기서는 기세를 말하는 거야. 그 모습을 말하는 거야. 아래로 축 처지는 기운 뭐 이렇게 양미간 이거 눈썹 사이고 미간이라는 게 눈썹 사이야. 여러 가닥의 주름이 잡히고 자 여기 나왔어. 찡그리는 게 왜 적당한지 알겠네. 자 뭐라 했냐면 자 건성드뭇한 눈썹이 아라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진 서슬 양미간은 여러 가닥에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에 뺨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이 쪽 빨려든다. 요런 모습이야. 그냥 찡그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찡그린 모습이야. 그러니까 찡그린 모습이 적당할 거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본 거란 말이야. 자세히 보기 시작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소태나 먹은 것처럼, 소태는 소나무 껍질을 말한 거고, 그러면 제대로 먹었어? 아니, 별볼일 없는 거 싸구려. 소태나 소나무 껍질을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은 눈물이 괴인 듯 30세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얼굴이 한 40세 늙은 얼굴처럼 보였단 말이야. 나는 그 신산이란 말은 원래 힘 매울 신자를 쓰고 산자는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신산스러운 표정, 이게 아주 고통에 쪄들은 그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자 이제 마음이 있잖아, 짠해. 이 사람 30살인데 40살처럼 보여. 고생 엄청 하게 하고 계속 찡그리는 얼굴, 고생한 얼굴이야. 그 얼굴을 딱 본 순간, 아, 이 사람 참 힘들게 살았구나, 안 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반감이 풀어지려는 듯하였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계, 막 아까 그랬잖아, 밉살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은 원래 그런 거지, 그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보면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반감이 좀 풀려지는 듯하였다. 글쎄요, 아마 이봐, 대답해 주자. 노동 속박소라는 게 있지요. 아까 이 사람이 그가 나한테 뭐 물어봤어? 기진자도 싸구려 여인숙 같은데 잠잘 때가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야. 아마 노동자들 잠자는 숙박소 같은 게 있지요? 들은 것 같은데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묻고 나서, 시방 지금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라고 그는 매달리듯이, 왜냐면 왜 매달렸을까? 서울에 대해서 정보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알고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뜻으로 매달리는 듯이 또 제쳤다라는 얘기는 채쳤자가 재촉했다, 그런 얘기야. 자, 뭐라고? 지금 가면 어디 무슨 일자리 있을까요?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막 이러는 거야.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잘 모르니까.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오히려 죄송스러웠어. 아까 반감이 풀어져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야. 약간 좀 동정어린 마음. 근데 대답을 뭐라 그랬냐면 무성의하게 대답한 것 같대. 자기가 지금 글쎄요, 무슨 일자리 구할 수 있는지요? 이게 아니라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 주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좀 대답을 해놓고도 좀 내가 너무했나? 불친절했나? 너무 사무적으로 얘기했나? 뭐 냉랭하게 얘기했나? 이런 거야. 미안했어.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한 거지, 아는데도 대답 안 해준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제일 좋은 대답이야. 알았니?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네. 가까워졌어? 네. 알았니? 여기서는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진 거야.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고향에서 오는마. 뭐 이거 막 반말한 거 아니야? 친근하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그는 휘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 실마리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고향에서 있었던 일, 내화라 그랬지. 내화. 내부 이야기. 요 그의 이야기만 똑 떨어뜨려도 한 편의 소설이 된다. 자, 내화.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어. 동네를 말하는 거야. 마을. 한 100호. 이 호가 가구를 말하는 거니까, 만약에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뭐 한 집에 자식을 한 4명 정도, 3명, 4명 기본으로 낳았으니까, 그지? 그러면 4명 낳았다고 치면 이 마을은 400명이 살고 있는 거야. 100호니까. 큰 마을은 아니고 남짓한 좀 넘는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주민들은 모두 소작농이네,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빌린값 내고 나머지 갖고 먹고 사는 거야. 역둔토니까 역 알지? 기차역 있잖아. 무슨 역이 있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둔, 요거는 지방에 주둔한 군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역둔토라는 게 뭐냐면 역에 딸린 땅, 군대에 딸린 땅 있잖아. 군인들이 모여있는 부대가 있으면 부대 옆에 무슨 땅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빌려갖고 농사 지었다고. 자기 땅이 없으니까. 전부 빌린 땅이니까 소작농이잖아. 소작농.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사사집, 보통 개인 땅을 빌려서 붙인다는 게 농사 짓는다는 뜻이야.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더 두터웠다는 얘기니까. 자, 봐봐. 사사집은 어떤 개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역둔토에서 농사를 짓는 건 똑같이 농사를 져도 역둔토가 더 많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지, 그지? 사사집이 뭐라고? 개인 집의 땅을 빌리는 거야. 원래 사사집은 개인 살림하는 집을 말하거든. 거기서 그 땅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 역둔토를 빌리는 게 훨씬 후하였다. 더 좋았다. 많이 남았다. 그러므로 넉넉하지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다. 이게 중요해. 자기 땅은 없었지만 평화롭고요.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 자기 땅은 아니고 빌린 땅이지만 역둔토를 빌려서 후하게 받아 그래도 넉넉하게 평화롭게 살았다고.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뭔지 알아? 이 일본이 세운 뭐 회사라고 됐는데, 이건 그 인도에 가면 영국 사람들이 인도 농민들한테 땅을 뺏은 회사가 있어. 동인도 회사라고. 그것처럼 똑같이 흉내내서 조선인의 땅을 일제가 거의 억지로 강제로 뺏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뭐냐면 봐봐. 자, 신문에 이렇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의 농민들은 몇 월 며칠까지 자기 농토에 대해서 신고해라.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그것을 몰수하겠다. 신문에 있잖아. 요만큼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관보라는 거지, 그지? 관보가 뭐냐면 막 무슨 법원에서 그 찍어낸 신문, 뭐 잡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경찰 뭐 서에서 찍은 잡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이지도 않는데 더더욱 조선의 농민은 글을 못 읽어. 그러면 기간이 지나잖아. 그럼 분명히 우리는 신문에다가 신고하라고 했다. 너는 신고 안 했지? 그러면 신문의 내용대로 너네 땅을 몰수한다. 몰수해가지고 누굴 줬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다 줬어. 그럼 여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구성원이 누구야?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야. 일본인들이야. 알았니? 그럼 결국 조선 농민의 땅을 일본인한테 다 강제로 뺏어갖고 나눠준 거지. 그지? 그때 했던 맨 앞에 있던 애가 동척이라고. 이해됐지? 직접으로 회사의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게 또 중간에 거쳐서 생겼어. 중간 소작인. 그러면 이 사람도 중간에서 뭘 하니까 떼어 먹겠지, 그지? 그러면 손에 만지는 건 더더욱 줄어들겠지. 농민들이, 소작농이. 땅 뺏기고 빌렸단 말이야, 동척에서. 그러면 소작료를 내면 되잖아. 근데 중간에 소작료를 걷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그 사람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뜯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소작농들은 남는 게 없었다는 거지. 자,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 않고도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이게 누구라고? 중간 소작인들이 지주행세를 하게 됐다고. 저는 손에 흙 한 번 안 만져보고 농사도 안 짓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 진짜 농사지은 우리들 소작인들한테는 지주행세, 땅주인 행세를 했다고. 자,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 소작인들에게는 소출의 30%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10가마를 수확하면 7가마를 뺏기는 거야.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지, 그지?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 중에 연불하듯, 스님이 막 연불하는 거 있잖아, 중얼중얼대는 거. 그들의 입길에서, 입에서 입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마치 길을 걷는 것처럼 왔다 갔다,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됐다. 뭐가? 죽겠다, 못 살겠어,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남부, 남자는 등에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짐을 이고. 이건 뭐야? 피난 가는 거지 뭐야. 피난 갈 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짐 싸가지고,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짐을 싸가지고 살림살이 싸가지고 타쳐 다른 곳으로 유리란 말이 여기저기 떠돈다는 얘기야.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네는 점점점 세진해 갔다. 자, 이게 지금 그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동네의 상황이야. 알았니? 옛날에는 역둔토에서 그럭저럭 후하게 처받으니까 살았는데, 평화롭게, 약간 좀 넉넉하게. 근데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건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 후로는 결국은 고향에서 못 버티고 짐 싸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됐다. 이게 고향의 현실이다 라는 얘기야.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자, 그러면 얘 개인적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야. 근데 뭐라고? 40살 정도 보인다 그랬잖아. 가난과 고생을 얼마나 했길래 사람이 26살짜리가 40처럼 보이냐고. 그러면 9년 전에 17살에 봄에 있잖아.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 갔어. 간도. 저기 압록강 저기 있죠. 여기 가면 살기 좋대. 그래서 다 이사 갔단 말이야. 아, 중국말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지? 쫓겨가는 운명이 이어든 어디 간들 신신하랴. 자,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서리법은 물어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강조하는 거야. 응? 자, 여기 고향에서 있잖아. 못 살아가지고 쫓겨가듯이 서간도로 갔잖아. 그 쫓겨가는 운명이니까 어디 간들, 여기서 서간도를 가건 어디 간들 신신하랴. 신신하다는 게 막 생기가 돌다라는 얘기야. 다른 말, 의역하면 뭐냐면 여기서 쫓겨가는 운명인데 어디 간들 행복하겠느냐, 잘 살겠느냐, 이런 얘기. 신신하다가 사실은 생생하다 그런 얘기야. 생생하는 게 뭐 삶의 활기가 막 넘치고 이런 거잖아. 넘친다 안 넘친다? 안 넘친다를 강조한 거야 지금. 서리법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쫓겨가는 운명인데 어디 간들 신신하겠느냐? 아니지. 이런 얘기야. 아니지가 없지만 아니지가 있는 거야. 자,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자, 어디, 그곳이 어디야? 서간도겠지. 갔더니 아주 기름진 밭과 들판, 밭들이 있잖아. 밭들이 거기 논이 없으니까 그들을 여기 쫓기듯 그쪽으로 간 여기서는 그의 집안, 그들을 위하여 열릴 길이 없었다. 당연히 주인은 다 서간도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겠지.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그렇지. 먼저 서간도로 간 사람이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그래, 많아. 그거 당도한 날부터, 자, 그럼 황무지가 있으니까 농사 지으면 되잖아. 근데 거기 도착하던 날부터 아침거리도 없고 저녁거리도 없어. 먹을 게 없어. 근데 언제 가을이 돼서 수확을 해?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아주 긴 세월. 우선 긴 세월이지, 그지?
먹을 게 없는데 아침거리, 저녁거리도 없는데 가을까지 언제 기다리라고. 1년을 기다려야지 수확을 할 텐데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 황무지를 풀 수가 있으랴? 있어 없어? 없지요. 이게 선입법이라고. 이해됐니?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없지. 남의 미천을 얻었대. 그럼 돈 빌린 거야.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됐어. 어떻게 돼?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빌린 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땅을 빌렸으면 똑같아. 조선에 있을 때, 대구 근처 마을에 있을 때 소장농이었잖아. 서간도 가면 살기 좋대. 그래서 갔더니 거기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소장농이었어. 똑같아. 알아요? 이태 동안, 한 2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제. 그치?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의 아버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의 불행이기도 하겠지, 그지? 한 2년 만에 그의 아버지는 병에 걸려가지고 서간도에서 타국에서 외로운 혼, 죽었다고. 자, 12살 지났으니까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아주 살기를 발버둥 쳐서 살려고 하는데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으로 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채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지? 자, 원래 가서 17에 갔는데 19 그리고 4년 지났으니까 23살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17살부터 맞지? 19, 23. 23살이지, 그지? 23살까지를 압축해서 보여줬지, 그지? 이런 걸 요약적이라고 하는 거야. 요약적 제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걸 쫙 압축해서 얘기했어.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17살부터 해가지고 쫙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23살까지. 됐지? 그랬더니 내가 공감하는 대화를 한다. 뭐라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구만. 모친꺼정 돌아갔구만.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만. 잠깐만.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네. 그가 한 말이네. 둘 다 그가 한 말이네.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고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잡수셨구만. 라는 얘기야.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이야기하던 이가 여기서는 그라고 하면 되지. 그의 눈에 번들번들한 눈물이지 뭐야. 쏟아졌음이리라.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추측이지, 추측.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딱 보니까 그의 눈이 번들번들해. 눈물 흘렸을 거야. 맞아.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마개를 빼었다. 정종이 술이야. 위로는 해야 되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술은 잠깐이나마 기분을 좋게 하든지 위로하는 거 잊게 만들잖아. 그지?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그러면 술을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어. 술 마실 정도면 굉장히 친해졌다는 얘기야. 그리고 술 마시면 더 친해지겠지. 자, 그래서 나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서 그에게 가지고 온 정종을 따라가지고 찻잔에다 따라서 같이 마셨다. 악착하다는 얘기는 되게 끔찍하다, 지독하다, 잔인하다. 누구야? 이거는 그죠. 지금
19살부터 23살까지 그 얘기를 드렸단 말이야. 고향을 떠났지요.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었지요. 고생 진탕에 했지요. 영양실조 걸렸죠. 이거 봐봐. 영양실조는 엄마 걸렸지만 이게 악착한 운명이라고. 그의 운명. 어? 악착한 그의 운명.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후로 그는 부모님을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그래서 신의주 안동현으로 노동력을 말하는 거야. 품을 팔다가 이번에는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아까 일본말 했잖아. 구주 탄광, 구주는 큐슈를 말하는 거지. 큐슈 탄광이 있어도 보고 대판 아까 대판이 오사카라고 그랬나? 철공장에도 갔어. 탄광에도 있었고요. 철공장에도 갔어. 벌이는 좀 나았대. 그러니까 탄광에 있을 때보다 철공장에 가니까 그래도 좀 돈벌이가 좀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이 자연히 돈 있으니까 방탕해졌어. 버는 대로 다 써버렸어.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도 없고 이따금 우라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 여기서는 한 군데 머물러 사는 거야. 주접하고 있을 수 없었다. 자, 그럼 서간도에 중국에 갔다가, 간도는 사실 우리나라 땅인데 거기 갔다가 부모 잃고 그래서 신의주에 와서 품 팔다가 일본 큐슈에 갔다가 탄광에서 일하고 오사카 가서 철공장도 다녔어. 돈도 좀 더 많이 벌었는데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을 다 탕진했고 그냥 한 군데 쭉 머물러 살기가 싫었어. 주접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화도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왔단 말이야. 고향에 간 거지. 오래간만에 고향에 들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돈벌이 일할 거리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다. 자, 지금 현재 기차를 탄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지?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거의 한 10년 만이잖아. 10년 만. 9년 전이니까 10년 정도 됐다고 칠게.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을 가니까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요? 고양이 통 없어졌더만. 자, 고양이 통 없어졌다. 이 고양이 아예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9년 동안 이 시간 사이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거든. 근데 완전히 변해버렸어. 변하고 뭐건 간에 아무것도 없어. 자, 내가 한 말이야 이거 알았니? 한 9년 됐으니까 많이 변했겠죠. 내가 한 말은 통 없어졌어. 아니야, 아무것도 없던데.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새끼 한 마리도 없던데. 완전 폐허가 돼버렸잖아. 폐촌. 알았니? 그러면 이게 지금 그가 있잖아. 9년 동안 다녀왔잖아. 그지? 이게 사실은 그러면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19년 이쯤 되겠지. 이쯤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아주 폐촌이 폐동이야.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만 담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하고 터만 남았다는 얘기지.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폐허가 된 고향을 보고 지금 그의 마음은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썩어 넘어진 석가래. 석가래. 이제 걸쳐놓은 거. 이게 집 안에 보면, 옛날 집 보면 이렇게 돌이하고 돌이 사이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기둥 하나 이렇게 그게 석가래야. 돌이 아니면 보에다 걸쳐놓은 석가래. 뚫뚫 구르는 이 주춧돌이야. 이건 기둥 밑에 이렇게 돌이 있는 거야. 그게 움직이지 말라고 돌을 하고 그 위에 기둥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집에
골격이란 말이에요. 골격.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만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은 게 집이라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기요. 100여 아까 살다 그래. 사람들이 뭐 400명 막 이렇게 살다 그랬잖아. 10년도 못해서 9년 만에 있잖아. 아예 싹 없어졌어.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일제강점기. 알았니? 그러면서 후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자 봐봐. 무덤에 헐어놓은 것 같더만. 이거는 고향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근데 사실은 현실이라고 얘기했지.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이라고. 됐어? 네. 그러면 아마 이게 있잖아. 조국 제목이 원래는 무덤이었을 거야. 근데 이거 무덤이라 조선이 무덤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에 이걸 허락을 안 해주니까 고향이라고 바꾼 거지. 탄식한단 말이야. 탄식의 이유는 울분이다. 막 화가 나고 너무 한스러워 한탄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이 눈앞에 그리는 듯 보고 온 거야.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울분이란 말이지. 가슴을 꽝꽝 치면서 속이 터져. 어떻게 10년도 안 된 사이에 고향이 저렇게 폐허가 됐는지. 무덤 같은 거야. 무덤 속에 해골을 끄집어낸 것 같아.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자, 울분이 슬픔으로 바뀐 거지.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자,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누군데? 조선인의 모습이라고. 일제강점기 현실의 조선인이라고. 이걸 우리 민족 이렇게 해도 돼. 알았니? 그의 얼굴 속에는 일제강점기에 고통받으며 사는 조선인의 얼굴, 우리 민족의 얼굴이 보였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그는 개인이 아니라 전형적 인물이다. 전형적 인물이 뭐냐면 대표 인물이라고. 그 당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얼굴이 바로 그의 얼굴이라고. 알았니? 네. 이런 걸 전형적 인물이라는 거야. 그의 얼굴 속에는 우리 민족, 조선인,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얼굴,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지? 됐어?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뭐라고 물었냐면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그래도 한 명은 만났을 거 아니야. 평화지수도 거기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은 만났을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지. 그지? 이유는 뭘까? 더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하다가 이야기를 말았거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내가 그에게 한 말이고 이야기를 더 끌어내고 이끌기 위해서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하라고. 하나 만났구만. 단지 딱 한 명.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그랬더니 아니구만. 한 이웃에 살던 바로 옆집 살던 사람이래.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더 침울해진다. 왜냐하면 이 한 이웃을 만난 건 반가운 일이잖아. 근데 이 한 이웃의 모습이 있잖아. 너무 안 좋았다는 얘기지. 얼만큼 안 좋은지 볼까?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죠. 여간 않으셨겠죠. 이 말은 아주 반갑다 그런 뜻이야.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이 반가웠는데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을까? 인연이 있단 말이야. 무슨 인연인데 그랬더니 까닭이라니 그랬더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야.
만약에 17살에 떠나지 않았어. 여기서 계속 살았어. 일제강점기 아니었다면 나랑 결혼할 여자야. 근데 딱 만났는데 나한테 원래는 나랑 혼인 결혼시킨다는 말까지 있었던 여잔데 어떤 모습이었길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을 다물어지지 않았다. 왜?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만. 지금 내 신세가 어떤 신세야? 자, 고향을 떠나서 저기 황무지 힘들게 살고 부모 잃고 또 신의주에 가서 일품 팔고 일본에 가고 결국은 돈 있는 거 다 써버리고 그리운 고향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지금 왔잖아. 빈털 털리고 왔잖아. 나이는 26인데 40살처럼 보이고 고생 죽도록 하고 맞지? 그 신세도 그녀의 신세도 내 신세처럼 똑같아. 피차 일반이다. 이런 말이야. 그나 나나 똑같다. 일반 똑같다고. 피차 일반이란 한자 성어가 있어. 피차 일반. 그나 나나. 여기서는 그가 그 여자야. 그 여자나 나나 신세 똥이라고 알았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살았어. 14살, 4살이니까 14, 15살 쪽에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다. 탐탁이란 말 알아둬야 돼 이거. 그러면 그녀에 대해서 어떤 말? 어떤 마음? 아주 만족했다. 알았어? 마음에 들었다. 만족한다. 이게 탐탁이야. 어린 14, 15살 쪽에 혼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 난 너무 좋아.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기생집에다가 팔아먹었어. 자기 딸을 돈 받고 팔아먹었다고. 기생집에.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다. 딸 팔아먹은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이사 갔다고. 그 후로 물론 피차 그녀나 나나 피차 간에 한번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게 끝이야. 근데 이번에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자를 마주쳤단 말이야.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그렇지? 그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 보는 거야. 알았니? 자, 권녀는 조심해. 시험에 가끔 나와. 여기서는 그녀는 이런 뜻이야. 3인칭이야.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이 빚이 60원 남았다고 하면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기생집에 팔아먹은 거 아니라 이걸 20원 받고 애기 보는 아니면 일본 사람한테 판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팔려간 다음에 열심히 돈을 갚았는데 아직도 60원이 남았대. 20원에 팔려왔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갚았는데 아직도 60원 남았다고. 몸에 몹쓸병이 들고 나니까 늙어지니까 송장이 되니까 송장 시체 죽은 건 아니고 송장처럼 쓸모없단 말이야. 주인 되는 자 여기 일본인이지. 특별히 빚을 탕감이니까 없애줬어. 작년 가을에야 10년 만에 놓아준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 여자도 나머지 않게 고생한 건 10년 동안. 그녀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 그리던 고향을 찾아오니까 둘 다 10년 만에 고향 온 거야. 거기서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다. 거왔더니 폐허가 돼버렸단 말이야. 쓸쓸한 돌무더기. 이게 폐허가 된 폐동이라고 아까났지? 마을. 결국 이걸 확대하면 뭐라고? 조선이란 말이야. 조선. 망한 조선이라고. 망한 조선. 자, 우리나라는 이제 돌무더기, 쓸쓸한 돌무더기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그걸 갖다가 마을이 쓸쓸한 돌무더기만 남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루해를 울러 보내고 하루 종일 울었다는 얘기지.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팔려갔으니까 조금 하는 일본말로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이거는 20원에 팔려갔던 그 집이 아니고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일본말 조금 하니까 애기 보는 일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요. 지금 사돈난말하는 거지, 그지? 그 숱한 머리가 훌렁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 하더만. 유산? 여기서는 유산이 다른 말로 하면 황산이야, 황산. 그러니까 황산은 이거 유산, 황산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 피부가 막 쭈그라들고 막 허옇게 타고 그러잖아.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야. 결국은 이 모습이 여기 그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알겠지? 이들은 번들번들 윤기가 난다는 얘기지, 번들번들하던 것이 이제는 유산, 황산을 끼얹은 것처럼 생기가 하나도 없어.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설명 공부 뭐라냐면 묘사라고 하는 거. 묘사 그림 그리듯,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됐지? 그런데 어떤 묘사냐면 이 여인의 외양 묘사라고 하는 거야. 겉모습을 10년 만에 변해버린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머리숱, 눈, 얼굴빛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외양 묘사한 부분이야. 자, 이 외양 묘사한 그녀, 여기서 권려라고 할게. 그녀. 자, 이것도 역시 나하고 그하고 다를 바가 없지, 그지? 그하고 다를 바가 없지. 이 둘의 모습은 10년 만에 이 모습은 조선 민족, 즉 조선인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알았어? 이들이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얼굴 모습이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10년 만. 아까 선생님 뭐랬어? 경술국치 1910년, 19년. 이 사이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 10년 만에 우리 조국은 폐허가 됐고 조선인들의 얼굴은 피폐하고 완전히 고통과 힘겨움 막 이런 것으로 쪄들었단 말이야. 알았니? 이 두 그녀와 그의 얼굴은 바로 조선인의 얼굴을 말하는 거다. 알겠지? 자, 다음.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죠. 그치? 왜냐면 서로 비슷한 처지를 살다 왔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눈물도 안 나오더만. 너무 뭐랄까? 모습이 너무 참혹하다. 상상 이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눈물도 안 나온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을까? 상상 이상이니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만. 둘이 있잖아. 일본 우동집 들어가서 정종이 술이라고 했잖아. 정종만 한 10병 때려 누이고 10병 마셨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둘 사이에 그와 권력 이게 술을 마셨어. 서로의 처지를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런 걸 한자성어로 뭐냐면 동병상련이라 그래.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처지를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야.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못하고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술만 마시면서 아이고 나처럼 고생을 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도 그랬네요. 뭐 이러면서 술만 마신 거.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만 쉬더니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지나간 슬픔 이런 거 비참한 삶
이런 걸 생각하니까 지쳤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즉 여기는 여자의 삶이지, 그걸 생각하니까 참 정말 안 됐다. 연민이라 그러지. 연민. 불쌍하다. 지쳤습니다.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대. 지칠 정도로 그 여자의 비참한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꼈단 말이야.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겨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닫는다. 얘기는 다 하긴 했어, 그지? 나 또한 너무 참혹한 살림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얘도 공감해, 공감. 자, 그럼 봐라. 권료가 있지. 자, 내가 있고, 그가 있고, 나는 그의 삶을 공감했어. 맞지? 그도 그녀의 삶을, 권료의 삶을 공감했어. 권료도 공감했어. 그 다음에 나도 공감했어. 이 사람들은 모두 조선이냐라니? 그러면 이게 연대감이라고 하는 거야. 서로 하나가 됐다고, 공감했다고, 일체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군. 알았지? 근데 그하고 권료하고 그녀, 이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결국 우리 민족의 현실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쓴물이 났다. 공감했다. 즉 일체감을 느꼈다. 그래, 우린 다 조선이니까. 이런 얘기. 자, 이제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공감이라는 감정이 생긴 거지.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박건이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다 마셨어. 한 대병. 큰 그 정정병 있어. 그는 취흥에 겨워서, 자, 술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흥겨우면 기분 좋은 게 아니지, 그지? 기분이 있잖아. 기분에 취해가지고, 겨워서, 넘쳐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 기분에 주체를 못해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야. 자, 이거 사실은 민요야, 민요. 당시 불렸던 민요인데, 일제강점기 그 당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원래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신장로? 새로 생긴 큰 길이야. 자, 여기서 얘기해줘야지. 뭐, 신장로는 길을 이렇게 넓게 차가 다니고 막 도로를 만들어줬다고. 벼섬 나던 농토가 있잖아. 신장로가 됐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장로면 큰 도로니까 일제가 우리를 위해서 근대화 시설을 만들어줬군요. 아니, 이 도로를 만든 이유는 이 조선의 식량, 조선의 물자 이런 것들을 수탈하려고. 그럼 길을 크게 놔야지 많이 싣고 훔쳐가지. 그래서 해준 거야. 알았니? 다 전부 다 현실 비판이야. 일제가 자행했던 조선의 현실, 피해를 받던 피폐해져가는 조선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한 거라고. 자, 벼섬이나 나는 그 전토는 모두 신장로가 됐고요. 이번에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서였고, 이 말마디가 뭐야? 일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일본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갔다고? 감옥서로 가고요. 일제에 비판하는 지식인들, 이것은 지식인이라고 할게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 자기의 생각, 주장을 조선인으로서 펼쳤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감옥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담뱃대나 떠든 노인은 다 죽었어요. 10년 만에 다 죽었다고. 알았니? 담뱃대나 떠는 노인들은 공동묘지로 가고요. 노인들이 죽었다. 자, 마지막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여자는
유곽으로 가고요. 아까 위에 나왔던 권리하고 똑같이 그지? 기생집으로 팔려가고요. 그럼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여성도 인권이 유린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녀는 마지막에 나왔던 이 미녀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알았니? 당시 조선의 현실 아니면 당시 사회상, 사회 모습 이거를 갖다가 압축적으로 압축이란 말은 집약이라고 하는 거야. 집약. 딱 이렇게 짧은 노래 짧은 걸로 딱 압축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여기는 보기에 비판이 안 보여 잘. 비판. 욕하는 거라고 그러죠. 욕. 뭐냐면 일제의 비판이 겉으로 드러났냐? 아니. 근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뭐야? 비판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풍자라고 하는 거야. 풍자. 그러면 당시 조선의 현실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집약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 미녀의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거야. 이걸로 딱 압축해서 당시에 조선인들이 겪는 조선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 현실을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 집약해서 말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일제강점기의 수탈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 결과적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으니까 풍자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합시다. 무슨 정리하면 뭐 학습활동 나왔는데 자, 이 소설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아까 단편소설 그 다음에 액자소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단편소설이고 현대소설이고 액자소설이다라고 처음에 정리했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거 사실적이야? 네. 왜 사실적인 줄 알아? 실제로 역둔토하다 소장농하다 서간도로 이거 맞아. 조선인이 있잖아. 일본 큐슈에 가서 뭐 오사카에 가서 노동자로 살았던 것도 사실이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것도 사실이고 1910년부터 19년 사이에 일제강점기 수탈이 아주 지독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잖아. 이거 사실적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비판적이야? 네.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 피폐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이 사실이고 결국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고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현실 고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현실이 뭐라고? 일제가 조선인을 핍박했던 일제강점기의 현실. 그거 사실이라는 거지. 그리고 일제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나가 나오는데 1인칭 나는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인공은 그고요. 이게 주인공이야.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럼 서술자 누구야? 나지요, 나. 그런데 그 주인공에 관련된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일본 서간도 가서 일본까지 가는 서간도에서 쭉 해서 일본까지 가는 23살까지 이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까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는 개인이다? 아니다. 그는 누굴까? 그러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당시에 일제에 핍박받았던 조선인,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자, 혹시 개성적 인물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알았니? 전형적 인물이라고 해야지. 그 개인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투리가 나오지. 사투리 방언.
이거는 향토적이고, 그 다음에 사투리 하면 진짜 현장감이 느껴진다고, 생생하다고. 그러니 뭐 사실적도 좋고 생동감도 좋고 현장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투리. 진짜 여기서 막 사투리를 하는 것 같아. 알았지?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아까 나왔지? 물음의 형식인데 강조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도 나오고, 서리적 표현도 나오고요. 영탄적 어조. 아까 후 막 한숨 쉬는 거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있다. 이게 1, 2, 3이야. 표현상의 특징이 이렇단 말이야. 사투리, 서리적 표현, 영탄적 어조. 자, 고향의 피폐한 모습을 보고 서울로 가는 그와 동승한 나, 조선인의 얼굴을 보게 된 나는 그의 얼굴을 통해서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피폐한 사람,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서 연민, 공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술로서 그 어떤 슬픔을 위로하고 마지막에 민요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현실을 풍자 비판하고 있다. 이게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이. 알았지?